1,000만 원이 든 통장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며느리가 버렸죠. 석 달 동안 정성껏 담근 마늘 장아찌 항아리 밑에 숨겨둔 손주들의 대학 학자금을요. 처리 완료했어요 라고 SNS에 자랑까지 하던 며느리를 찾아 서울로 향했던 70세 할머니의 분노가 어떻게 가족의 치유로 이어졌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세가 된 박술예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얼마 전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힘들 때나 슬플 때 그리고 삶에 지쳤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내 편이 되어주는 존재가 바로 가족입니다. 저는 그 의미에 대해 아주 절실히 깨닫게 되었죠.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때는 6월 중순, 충남 서산의 뜨거운 햇살이 온 대지를 달구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마늘밭에 나와 있었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오늘만큼은 그런 고통도 잊을 만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마늘 수확 시기가 온 거예요. 호미로 흙을 파헤칠 때마다 통통하게 여문 마늘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얗고 단단한 놈들이 줄줄이 딸려 올라올 때마다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이 마늘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작년 가을부터 정성껏 심고 겨울 내내 비닐 덮어주며 보살폈던 녀석들이에요. 특히 올해는 날씨가 도와줘서 마늘이 유난히 실했습니다. 한 뿌리에 6쪽, 7쪽씩 알차게 들어찬 걸 보니 절로 콧노래가 나왔죠. 아이고, 이쁜 것들아. 올해는 정말 대박이구나. 혼잣말이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마늘을 한 줄씩 캐면서 문득 서울에 사는 손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 추석 때 시골에 왔을 때 제가 담근 마늘 장아찌를 어찌나 맛있게 먹던지요. 특히 손자 민수 녀석은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고도 장아찌만 계속 집어먹었었죠. 그때 지원이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할머니, 이 장아찌 너무 맛있어요. 엄마는 이런 거 못 만들어요. 우리 집에도 좀 보내주면 안 돼요? 손녀 지원이가 웃으며 애교를 부리던 모습이 눈에 선해요. 그런데 며느리 미선이가 딱 잘라 말했었죠. 지원아, 할머니 힘드시게 왜 그런 말을 해? 마트에서 사 먹으면 되지. 그 순간 아이의 표정이 시무룩해지던 게 지금도 가슴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떼약볕 아래서 구슬땀을 흘리며 마늘을 캐면서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특별하게 담가서 손주들한테 보내줘야겠다고 말이죠. 며느리가 뭐라 하든 손주들이 좋아하는 걸 어떻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점심때가 되어서야 겨우 마늘 캐기를 끝냈습니다. 경운기에 가득 실린 마늘을 보니 뿌듯하면서도 걱정이 앞섰어요. 이 많은 걸 언제 다 까고 씻어서 장아찌를 담그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손주들 기뻐할 얼굴을 떠올리니 힘이 절로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우물물로 얼굴을 씻고 마루에 앉아 쉬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어요. 어머니, 오늘도 밭에 나가셨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오늘 마늘 다 캤다. 올해는 아주 잘 됐어. 준호 목소리에는 늘 그렇듯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효자라 그런지 어머니 일하는 게 늘 마음에 걸리나 봐요. 하지만 저는 아직 팔팔합니다. 땅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마당 한쪽에 수북이 쌓인 마늘들이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마늘들이 곧 손주들 입으로 들어갈 맛있는 장아찌가 될 거라 생각하니 피곤함도 있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장아찌 담그기에 들어가야겠다고 마음먹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이 제대로 있나 확인해야 했거든요. 무엇보다 제 장아찌의 비밀 무기인 직접 담근 매실청도 충분한지 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마늘 까는 일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캔지 오래되면 마늘이 마르고 상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했죠.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하나씩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쪽마늘이라 일일이 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쪽마늘로 담근 장아찌가 제일 맛있거든요. 한쪽 한쪽 까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처음 장아찌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날이 떠올랐어요. 순례야, 장아찌는 정성이다. 대충 담그면 대충 맛이 나고 정성껏 담그면 그 마음이 다 맛으로 변한다. 그때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오전 내내 마늘을 까고 오후에는 깨끗이 씻어서 석쿠리에 받쳐 물기를 뺐습니다. 그리고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양념장 만들기에 들어갔죠. 된장 1컵, 고추장 반 컵, 간장 1컵, 그리고 매실청은 혼자 중얼거리며 정확한 비율로 양념을 섞었습니다. 여기에 다진 생강, 다진 파, 참기름, 깨소금을 넣고 잘 저어줬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3년 동안 묵혀둔 매실청을 넉넉히 부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만의 비법이죠. 양념장을 맛보니 딱 좋았습니다. 짜고 달고 매콤한 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러던 그때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은 어떻니? 대답은 했지만 며느리 목소리는 늘 그렇듯 사무적이고 차가웠습니다. 안부를 묻는 것도 의무감에서 하는 것 같았어요. 저희야 늘 바쁘게 지내죠. 애들도 학원이다 뭐다 정신없고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또 뭐 보낼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왜 그런 생각을? 아니에요. 지난번에 보내주신 것들도 다 처리 못해서 곤란했거든요. 요즘은 다들 바빠서 집에서 요리할 시간도 없고 냉장고도 작아서요. 그냥 저희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죠. 손주들을 보고 싶은 마음의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처리하기 곤란하다니.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이 그저 처리해야 할 짐덩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느리가 뭐라 하든 손주들은 분명 좋아할 거예요. 작년 추석 때 그 맛있게 먹던 모습이 거짓일 리 없잖아요. 그날 밤 저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냥 장아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손주들을 위한 깜짝 선물을 함께 넣어 보내기로 한 거예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몇 년 동안 모아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손주들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었죠. 적은 돈이지만 틈틈이 넣어둔 게 제법 목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와 지원이 통장에 각각 500만 원, 합쳐서 1000만 원이었습니다. 농사 지으며 아낀 돈, 명절 때 받은 용돈 다 모아서 넣어뒀던 거예요. 이 통장을 장아찌 항아리 밑에 비닐로 꽁꽁 감싼 다음 함께 넣어보낼 생각이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장아찌를 항아리에 담는 날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커다란 항아리 3개를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리고 마늘과 양념장을 층층이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층 담고 꾹꾹 눌러주고 또 한층 담고 그렇게 정성껏 담았죠. 항아리를 가득 채우고 남은 농사일을 마저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쉬고 있었습니다. 장아찌 담그느라 힘을 썼더니 오늘은 힘이 들더라고요.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 많이 하셨죠? 좀 쉬세요. 아니야, 오늘은 특별한 일 했어. 너희들 줄 선물 준비했지. 선물이요? 또 뭘 그런 걸. 저희는 다 있어요. 어머니. 아들 목소리에도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 옆에서 며느리가 뭐라 했겠죠. 그냥 먹을 거야. 마늘 장아찌. 작년에 민수랑 지원이가 맛있게 먹었잖아. 아, 네, 그거요. 근데 어머니, 사실 요즘 애들이 입맛이 많이 변해서. 말끝을 흐리는 아들 목소리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먹은 일이니 끝까지 밀고 나가기로 했어요. 3개월이 지나면 추석 무렵이 될 겁니다. 그때쯤 보내면 명절 선물이라는 명분도 있고 온 가족이 모여 있을 테니 다 같이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상한 건 요즘 들어 손주들한테서 연락이 뚝 끊겼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가끔씩이라도 안부 문자를 보내왔는데 언제부턴가 연락이 없어졌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못하게 하는 건 아닐까 싶어 걱정이 됐어요.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온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 멀리 보이는 산마루에 걸린 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해가 또 몇 번을 뜨고 지면 제가 담근 장아찌가 손주들 입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안에 숨겨둔 선물을 발견하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아들의 어정쩡한 태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애써 떨쳐내려 했습니다. 부엌에 돌아와 항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뚜껑을 꼭꼭 닫고 한지로 덮어 끈으로 묶었어요. 그리고 서늘한 광에 고이 모셔뒀죠. 애들이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다. 혼잣말을 하며 광문을 닫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장아찌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제가 숨겨둔 선물이 얼마나 큰 소동을 불러올지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장아찌를 담근 게 아니라 제 평생의 사랑과 정성을 담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는 손주들에게 전해질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골집에서 저는 그렇게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9월 중순, 드디어 3개월의 숙성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매일 아침 광에 들어가서 항아리들을 확인하고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살폈죠. 온도도 체크하고 습도도 확인하고 마치 갓난아기를 돌보듯 정성을 들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날씨도 좋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죠. 저는 아침 일찍부터 택배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튼튼한 스티로폼 상자를 구해서 깨끗이 닦고 말렸어요. 자, 이제 포장만 하면 되겠구나. 혼잣말을 하며 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확 풍겼어요. 3개월 동안 잘 익은 장아찌 냄새였죠. 아들네 집에 보낼 항아리 뚜껑을 열어 맛을 봤습니다. 아삭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어요. 마늘의 아린 맛은 싹 빠지고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리고는 스티로폼 상자 안에 손주들에게 줄 통장을 넣었고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들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하면서도 한 가지 걱정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혹시 항아리를 열어보지도 않고 버리면 어쩌죠?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항아리 겉면에 포스트잇을 붙이고 이렇게 적었어요. 민수, 지원아, 할머니가 특별히 정성껏 담근 거야. 꼭 끝까지 다 먹어보렴. 제일 밑에 할머니의 마음이 숨어 있단다. 이렇게 쓰면 호기심에라도 상자를 이리저리 살펴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상자를 다 봉하고 나니 묵직한 게 제법 무게가 나갔습니다. 택배 아저씨가 오기 전에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호야, 내가 오늘 택배 보낸다. 추석 선물이야. 어머니, 또 뭘 보내시려고? 저희는 정말 괜찮은데. 목소리에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옆에서 며느리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냥 장아찌야. 작년에 애들이 맛있게 먹었잖아. 이번엔 특별히 더 맛있게 담갔어.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사실 요즘 애들이 학원이다 뭐다 해서 집에서 밥 먹을 시간이 별로. 아들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포장까지 다 끝낸 상황이라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었죠. 알았어. 그래도 명절이니까 다 같이 모여서 먹어봐. 내가 정성껏 담근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들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그 미묘한 거부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통장 생각을 하니 다시 기운이 났습니다. 1,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발견하면 분명 깜짝 놀라겠죠? 오후 2시쯤 택배 기사님이 왔습니다. 택배 기사님이 물었죠. 할머니, 이거 음식물이에요? 잘 포장하셨나요? 깨지면 안 되는데. 걱정 마세요. 꼼꼼하게 잘 포장했어요. 잘 좀 배달해 주세요. 택배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손주들 생각하니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상자가 트럭에 실리는 걸 보며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무사히 잘 도착하기를, 그리고 온 가족이 맛있게 먹기를. 그날 저녁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쯤이면 도착할 테고
모레쯤이면 연락이 오겠죠. 설레는 마음에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꿈속에서 손주들이 제 장아찌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특히 지원이가 할머니 최고 하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던 모습이 선명했어요. 민수는 통장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전화를 걸어왔죠. 할머니, 이게 뭐예요? 우리 주는 거예요. 정말요? 하면서 믿기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그러고는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평소처럼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택배를 보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보통 뭘 받으면 고맙다고 전화 한 통쯤은 하는데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혹시 택배가 잘못 배달된 건 아닐까 싶어 택배 회사에 전화해 봤더니 정상적으로 배달 완료됐다고 하더군요. 점심을 먹고 마루에 앉아 있는데 옆집 은숙이가 찾아왔습니다. 은숙이가 말했어요. 언니, 요즘 서울 사는 조카가 그러는데 강남 쪽 젊은 사람들은 시골에서 보내는 음식 잘 안 먹는데요. 위생이니 뭐니 따지면서 말이죠. 그래, 우리 며느리도 그런가? 은숙이가 또 말했죠. 우리 조카네도 시어머니가 김치를 한 통 보내줬는데 바로 버렸대요. 냄새 난다고, 집에 팔이 꼬인다고 요즘 젊은 것들은 참 야속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은숙이가 간 후 불안한 마음에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 택배 잘 받았니? 장아찌 말이야. 순간 전화 너머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어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네,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생기가 없었어요. 애들은 먹어봤어? 맛있대? 아, 아직 안 열어봤어요. 이번 주말에 먹으려고요. 거짓말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못하는 아이였거든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죠. 그래? 빨리 먹어봐. 오래 두면 맛이 변할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 회의 들어가야 해서.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 뭔가 있었어요. 아들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그 불편함과 거짓말. 그때 문득 손녀 지원이 생각이 났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원아, 할머니야, 요즘 잘 지내니? 할머니가 장아찌 보냈는데 받았어. 1시간을 기다려도 답이 없었어요. 학원에 있나 싶어서 저녁 때까지 기다렸지만 여전히 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원이가 먼저 할머니 감사해요 하고 이모티콘이라도 보냈을 텐데.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서울에서 내려온 피서객인지 젊은 여자 둘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여자가 말했죠. 아니, 시어머니가 또 김치를 택배로 보내셨다니까. 진짜 부담스러워 죽겠어. 다른 여자가 맞장구 쳤어요. 우리 시어머니도 그래. 지난번엔 무슨 깻잎 장아찌를 보내셨는데 냄새가 얼마나 나던지 바로 분리수거함에 버렸어. 첫 번째 여자가 또 말했죠. 맞아. 나도 그냥 버려. 어차피 시어머니는 모르시잖아. 받았다고만 하면 되지. 뭐.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두 여자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그냥 허둥지둥 물건을 주워 담고 마트를 빠져나왔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우리 며느리는 안 그래. 절대 안 그래. 하지만 아들의 이상한 목소리, 손녀의 무응답, 그리고 방금 들은 대화까지. 왠지 아들 며느리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 불안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새벽 2시에 일어나 핸드폰을 켰어요. 인터넷이라는 걸 잘 모르지만 작년에 은숙이가 가르쳐준 대로 검색창에 며느리 이름을 쳐봤습니다. 정미선.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중에 사진이 있는 걸 눌러봤더니 며느리가 맞았어요. 무슨 페이스북인가 하는 거였죠.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못 보겠더라고요. 안경을 쓰고 다시 봤습니다. 거기엔 며느리가 올린 사진들이 쭉 있었어요. 대부분 맛집이니 뭐니 하는 사진들이었죠. 그런데 9월 17일에 올린 글을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또 시어머니한테서 택배가. 이번엔 무슨 마늘 절임? 냄새가 집안의 진동을 유유. 이런 거 처리하기 진짜 곤란한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요? 다들 어떻게 하세요? 밑에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그냥 조용히 버려요. 저도 매번 그래요. 분리수거날 바로 내다 버리세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 시어머니도 그래서 진짜 스트레스. 공감해요, 유유. 그 중에서도 며느리가 답글을 단 게 있었습니다. 다들 감사해요. 이미 처리 완료했어요. 정말 난감했는데 다행히 분리수거가 어제였네요. 크크. 처리 완료. 그 말들이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핸드폰을 놓칠 뻔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석 달을 기다리며 정성껏 담근 장아찌가 손주들 주려고 평생 모은 돈을 넣어둔 그 항아리가 쓰레기통에 아이고, 아이고. 혼자 울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통장은 1,000만 원이 든 통장과 현금 카드는 어떻게 됐을까?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켰어요. 작년에 아들이 깔아준 거였죠. 통장 잔액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비밀번호를 자꾸 틀려서 한참 걸렸습니다. 드디어 로그인이 됐을 때 통장의 돈은 그대로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며느리는 제가 보낸 장아찌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버린 거였습니다. 1,000만 원이 든 줄도 모르고 새벽 3시 저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때렸지만 그것보다 제 마음이 더 시렸어요.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저 별들처럼 반짝이던 손주들의 눈망울이 떠올랐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에 누가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 지원이에요. 손녀였습니다. 목소리가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지원아, 이 시간에 웬일이니? 무슨 일 있어? 할머니, 죄송해요. 엄마가 할머니 장아찌 버렸어요. 저 먹고 싶었는데 엄마가 냄새 난다고 바로 버렸어요. 아이의 울음소리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가 포스트잇에 뭐라고 써놨던데 엄마가 보지도 않고 버렸어요. 저 그거 꺼내오려고 했는데 이미 쓰레기차가 가져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어요. 제 정성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000만 원이 아까운 것도 아니었어요. 손주들에게 할머니의 사랑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 귀한 마음을 쓰레기 취급한 며느리.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원아, 울지 마.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너는 엄마한테 이 전화한 거 비밀로 해. 알았지? 네, 할머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동이 트기를 기다렸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계획이 다 섰어요. 서울로 올라가서 직접 확인하고 그 버려진 1,000만 원과 제 정성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겠다고. 새벽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 가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마침 8시 30분에 시외버스가 있었어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은숙이네 집 앞을 지나가는데 마침 은숙이가 나오고 있었어요. 은숙이가 물었죠. 언니, 이 아침에 어디 가? 서울 가. 급한 일이 있어서. 은숙이가 놀라며 말했어요. 혼자. 내가 터미널까지 태워다 줄게. 차 가지고 나올게. 고마운 마음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터미널까지 가는 길에 은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인지 묻지는 않을게. 근데 언니, 서울 가서 어떻게 움직일 거야? 지하철 타야지. 작년에 민수가 가르쳐줬어. 시외 버스터미널에 도착해 버스에 올라타니 다행히 자리가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2시간 반쯤 지나 서울 고속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터미널은 미로 같았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에 어지러웠지만 꿋꿋이 지하철역을 찾아갔습니다. 표 사는 것도 일이었어요.
젊은 사람이 도와줘서 겨우 교통카드를 샀죠. 강남까지 가려면 2번 갈아타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넘어서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역에서 나와 또 한참을 헤맸습니다.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국 편의점에 들어가 물어봤죠. 편의점 알바생이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여기서 15분쯤 걸어가시면 돼요. 할머니, 힘드시면 버스 타셔도 되는데 두 정거장이에요. 고마워요. 걸어갈게요. 드디어 아들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35층짜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저런 높은 곳에서 살면서 땅의 소중함을 알까 싶었습니다. 경비실에 들러 물었습니다. 저 2305호 박준호 씨 어머니인데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경비 아저씨가 친절하게 말했죠. 아, 박 부장님 어머니시구나. 엘리베이터 타고 23층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근데 부장님은 회사 가셨을 텐데요. 네, 알아요. 며느리가 있을 거예요. 사실 며느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일단 올라가서 확인해야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23층이 이렇게 높은 줄 처음 알았어요. 귀가 먹먹해지는 것 같았죠.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긴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안 열어주면 어쩌죠? 쫓아내면? 하지만 지원이의 울먹이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초인종을 눌렀어요. 역시 대답이 없었죠. 문득 비밀번호가 생각났습니다. 작년 추석 때 아들이 알려줬던 번호였죠.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더니 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미선아, 나야.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음식물 쓰레기 냄새 같았습니다. 이상했어요. 깔끔한 걸 좋아하는 며느리 집에서 이런 냄새가 날 리가. 거실로 들어가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온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소파에는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며칠은 된 것 같은 배달음식 용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과자 봉지며 음료수 캔이 굴러다니고 있었죠. 이게 정말 사람 사는 집이 맞나 싶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부엌으로 가봤더니 더 심했어요.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통은 넘쳐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란다 쪽에서 이상한 게 보였어요. 베란다 맨 구석에 먼지가 쌓여있는 낯익은 스티로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보낸 택배 상자였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제가 정성껏 포장한 항아리가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테이프도 뜯지 않은 채로요. 며느리는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베란다에 방치해둔 거였습니다. 이럴 수가. 항아리를 꺼내 뚜껑을 열었어요. 3개월 동안 잘 익은 장아찌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넣어 더듬거리니 비닐에 쌓인 뭔가가 만져졌어요. 통장이었습니다. 1,000만 원이 든 통장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였어요. 회사 유니폼을 입은 채였는데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어머님, 어떻게 연락도 없이. 이게 뭐니? 저는 통장을 든 채로 며느리를 쏘아봤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손주들 주려고 1,000만 원을 넣어뒀다. 근데 넌 이걸 쓰레기통에 버릴 뻔했잖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000만 원이요? 그런 게 들어있었어요? 알지도 못했구나. 열어보지도 않고 버리려고 했으니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페이스북인가 뭔가도 다 봤어. 처리 완료했다고 자랑하더구나. 며느리가 휘청거렸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뭐가 그렇게 바빠서 시어머니가 보낸 것도 확인 안 해? 아니, 집이 이 모양이 뭐니? 우리 손주들이 이런 데서 산단 말이야?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뻔뻔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며느리는 엉엉 울기만 했어요. 회사에서 구조조정한다고 매일 야근해 준호 씨도 출장 가고 애들 챙길 시간도 없고 저 우울증 약도 먹고 있어요. 그제야 며느리의 초췌한 얼굴이 제대로 보였습니다. 화장도 제대로 안 한 얼굴, 까칠하게 마른 몸. 평소에 도도하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알아요. 변명이라는 거. 근데 정말 택배 상자 볼 힘도 없었어요. 그냥 나중에 하다가. 며느리는 계속 흐느꼈습니다. 저는 항아리를 내려놓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화를 내야 할지, 위로를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어요. 물이라도 좀 마셔. 진정하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떠왔습니다.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아들었어요. 며느리가 물을 마시는 동안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여기저기 약봉지들이 보였어요. 수면제, 신경안정제, 며느리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나 봅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1,000만 원이 그런 큰 돈이 들어있는 줄 정말 몰랐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내 정성을, 손주들에 대한 내 마음을 네가 무시한 게 문제지. 알아요. 제가 정말 나쁜 며느리예요. 그런데 어머님, 사실 며느리가 말을 멈추고 또 눈물을 흘렸어요. 민수가 요즘 게임 중독이에요. 학교도 안 가려고 하고. 지원이는 그나마 낫지만 저 때문에 상처받아서 말수가 줄었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뭐? 민수가 학교를 안 가? 제가 제대로 못 챙겨서 준호 씨도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고 저희 정말 엉망이에요. 그 순간 현관문이 또 열렸습니다. 엄마, 나왔. 지원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죠. 저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머니, 지원이가 달려와 제게 안겼어요. 할머니, 정말 오셨네요.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원이도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예전에 통통하고 명랑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 지원이 많이 컸구나. 근데 왜 이렇게 말랐어? 지원이가 엄마를 힐끗 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집 요즘 좀 이상해요. 엄마는 맨날 울고, 아빠는 집에 안 오고, 오빠는 방에만 있고. 지원아, 할머니, 장아찌 먹고 싶었는데 엄마가 버렸어요. 저 진짜 속상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지원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지원아, 할머니가 다시 만들어줄게. 그런데 그 전에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미선아, 이 집 좀 치워야겠다. 이런 데서 애들이 어떻게 커? 어머님, 지금부터 대청소한다. 지원아, 너도 도와줘. 그리고 민수는 어디 있니? 오빠는 방에 있어요. 며칠째 안 나와요. 그래, 할머니가 가볼게. 저는 민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민수야, 할머니야. 문 좀 열어줄래?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도 충격적일 정도로 변해 있었어요. 씻지도 않고 머리도 부스스하고. 할머니, 그래, 할머니야. 이게 무슨 꼴이니? 민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저 이상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게임만 하고 싶고. 제가 민수를 꼭 안아주었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왔잖아. 이제 다 나아질 거야. 거실로 돌아오니 며느리와 지원이가 청소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아리를 들고 말했어요. 일단 이것부터 정리하자. 통장은 내가 다시 가져갈게. 너희가 제대로 될 때까지.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됐어. 사과는 나중에 해. 지금은 이 집부터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어야지. 그렇게 우리는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쓰레기를 치우고 설거지를 했어요. 민수도 방에서 나와 도왔습니다. 해가 질 무렵 집이 제법 깨끗해졌어요. 이제 저녁 먹어야지. 뭐 먹고 싶어? 할머니가 해주는 거요. 저도요. 할머니 밥 먹고 싶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마침 계란이랑 파가 있었어요.
간단하게 계란찜이랑 파전을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어머님, 맛있어요. 정말. 며느리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온 거였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급해서 그냥 왔다. 앉아서 같이 먹어. 아들이 식탁을 보더니 놀란 표정이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먹는 저녁이었나 봅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분명 화를 내러왔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하지만 이게 더 중요한 일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이 가족에게 제가 필요했다는 건 확실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차갑게만 보였던 그 불빛들이 오늘은 조금 따뜻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제 너무 늦어서 그냥 거실에서 잤는데 허리가 뻐근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손주들과 한 지붕 아래서 잔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조용히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있는 재료로 된장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만들었죠. 요리하는 소리에 잠이 깬 건지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은 잘 잤어? 얼굴이 좀 나아 보인다. 네,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어머님이 계셔서 그런가 봐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와서 도우려고 했지만 저는 그냥 앉아있으라고 했어요. 어제 충분히 고생했잖아. 오늘은 쉬어.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어제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사과도 못 드렸는데요. 됐어. 지나간 일이야. 아니에요.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사실 제가 어머님을 싫어했어요. 숟가락을 놓을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시골에서 뭘 자꾸 보내시는 게 부담스러웠고 촌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못된 사람이었어요. 알고 있었어. 네 표정에 다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어머님, 제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저희 엄마가 제가 5살 때 돌아가셔서 엄마라는 존재가 뭔지 잘 모르고 컸어요. 새엄마 밑에서 눈치 보며 컸죠. 그래서 누군가 저를 챙겨주는 게 오히려 불편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거든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이 보내주신 음식들. 사실 버리면서도 죄책감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더 짜증났어요. 왜 나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하나 싶어서. 그랬구나. 몰랐어. 내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뭘 잘못하셨어요. 저한테 잘해주신 건데, 근데 1,000,000원을, 그런 큰 마음을 제가.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원이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할머니, 엄마 왜 울어요? 괜찮아. 어른들 이야기 중이야. 가서 오빠 깨워. 아침 먹어야지. 지원이가 민수 방으로 가자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하나 더 고백할 게 있어요. 제가 SNS에 쓴 글, 사실 그것도 일종의 도움 요청이었어요. 무슨 말이야? 혼자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남편한테는 짐 되기 싫어서 말 못하고 친구들한테도 완벽한 척하느라 SNS가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그 순간 많은 게 이해됐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면서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던 며느리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하나둘 식탁에 모였어요. 다 앉았니? 먹자. 오랜만에 아침 식사였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밥은 잘 먹었어요. 지원이는 할머니 된장국이 최고라며 2 그릇이나 비웠죠. 어머니, 오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다. 며칠 더 있다 갈게. 온 가족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요? 할머니 여기 계실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랑 더 있고 싶어. 괜찮겠니? 좋아요. 할머니, 우리 집에서 살아요. 며느리와 아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런 상황인데 편하실까요? 불편한 게 뭐 있어. 가족인데. 아침 식사 후
아들과 며느리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민수가 요즘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아들 부부가 나간 후 저는 민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야, 할머니랑 이야기 좀 할까? 네. 학교는 왜 안 가고 싶어? 민수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재미없어요. 아무것도. 친구들이랑 있어도 혼자인 것 같고. 언제부터 그랬어? 잘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집에 오면 차가운 느낌만 들고. 그냥 게임 속에 있는 게 편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장아찌. 작년엔 그렇게 좋아했잖아. 그때가 좋았어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때 민수가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 알고 있었어요. 뭘? 엄마가 할머니 선물 버리는 거요. 저 한번 봤어요. 말리고 싶었는데 무서웠어요. 무서웠다고?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또 뭐라고 하면 더 힘들어 할까봐. 민수야, 넌 참 착한 아이구나. 아니에요. 저 비겁해요. 할머니한테 연락이라도 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민수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할머니가 왔잖아. 같이 해결해보자. 민수는 씩씩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아니까. 그래도 가끔 옛날이 그리워요. 엄마가 웃던 때요. 그래, 우리 민수가 많이 참았구나. 할머니, 근데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그 장아찌 항아리에 정말 비밀이 있었어요? 지원이가 그러던데.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응, 있었어. 뭐였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 할머니가 모아둔 돈. 민수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진짜요? 우와, 엄마가 그걸 버릴 뻔했구나. 그래, 하지만 다행히 안 버려졌어. 할머니, 그 돈으로 뭐 하려고 했어요? 너희들 필요할 때 쓰라고. 나중에 대학 가거나 하고 싶은 공부 있으면. 민수가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저 학교 다시 다니고 싶어요. 근데 무서워요.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래, 무서운 거 알아. 할머니도 처음 서울 올 때 무서웠어. 근데 한 걸음씩 가면 돼. 한 걸음씩이요? 그래, 오늘은 학교 갈 준비만 해. 내일은 교문까지만 가보고, 모레는 교실문까지, 그렇게 조금씩.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온 가족을 위한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기로 한 거죠. 민수야, 지원아, 장 보러 같이 갈래? 처음엔 민수가 나가기 싫어했지만 지원이가 끌고 나갔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뭐 먹고 싶어? 할머니가 해주시는 거면 다 좋아요. 장아찌도 다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이번엔 같이 만들어 볼까? 아이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오랜만에 제대로 된 한식 밥상을 준비했죠. 그런데 요리를 하던 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 일찍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퇴근한 거였어요. 무슨 냄새가? 우와, 이게 다 뭐예요? 저녁 준비 중이야. 도와줄래? 네, 당연하죠.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요리를 했어요. 저녁 7시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아들도 일찍 퇴근했어요. 아마 며느리가 연락했나 봅니다. 우와, 이게 무슨 잔치상이에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하는 날.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어제 화가 나서 여기 왔어. 너희들을 혼내주려고. 근데 와보니 너희들이 더 힘들었구나. 어머님, 그래서 결정했어.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올게. 너희들 밥도 해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정말요? 할머니 힘드시지 않아요? 뭐가 힘들어? 너희들 보는 게 제일 행복한데. 그때 제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그 통장 2개였어요. 그리고 이건 원래 너희들 주려고 했던 거야. 통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어머님, 이건 하지만 지금 주지는 않을게.
너희가 진짜 필요할 때까지 내가 보관하고 있을게. 대신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미선아, 약속 하나만 해줘. 네, 어머님. 앞으로 내가 뭘 보내면 일단 열어는 봐. 그리고 정말 필요 없으면 그때 말해. 나도 이해할게. 며느리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준호야, 네, 어머니.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야. 일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더 중요해. 알지? 네, 제가 너무 소홀했어요. 그때 민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약속할게요. 학교 다시 다닐게요. 게임도 줄이고. 그래, 우리 민수 할머니가 도와줄게. 지원이도 거들었어요. 저도요. 저도 엄마 아빠 도울게요. 청소도 하고 동생 역할도 잘하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날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서로의 마음. 어머님, 사실 저 어머님이 보내주신 음식들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 작년 봄에 보내주신 쑥떡이요. 그거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회사 동료들한테도 나눠줬죠. 그래? 그때는 왜 말 안 했어? 부끄러웠어요. 맛있다고 하면 또 보내실까봐. 제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네요. 어머니, 저는 다 좋았어요. 특히 고추장아찌요. 군대에서 먹던 맛이 났거든요. 이렇게 하나둘씩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식사가 끝났어요. 자, 이제 정리하고 쉬자. 그런데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포기는 무슨 가족인데? 그날 밤 저는 작은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화를 내러왔다가 오히려 가족을 다시 만났어요. 버려진 1,000만 원보다 더 큰 걸 찾은 기분이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받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그래요. 주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 받을 줄 아는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는 아침 일찍 출근했고 지원이도 아침 식사를 한 뒤 학교에 갔습니다. 민수도 식사를 다 하고 설거지를 도와주며 저에게 말했죠. 할머니, 저 다음 주부터 학교 가볼게요. 그래, 갑자기? 사실 아직 무서워요. 근데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씩 해보려고요. 일단 월요일에는 교문까지만 가볼게요.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우리 민수 천천히 해도 돼. 할머니가 응원할게. 만약에 못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럼 다시 집에 오면 돼. 그리고 다음 날 또 도전하고 실패해도 괜찮아. 민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도시락을 싸주었어요. 어머님, 차에서 드세요. 김밥이랑 유부초밥이에요. 어머,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 새벽에 일어나서 만들었어요. 맛은 장담 못해요. 도시락을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모양은 조금 삐뚤빼뚤했지만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들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됐어, 너도 쉬어야지. 택시 불렀어? 작별 인사를 하는데 민수가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할머니, 이거요. 편지였습니다. 제가 쓴 거예요. 죄송해서 혼자 계실 때 보세요. 다음 주부터 학교에 나간다는 약속 꼭 지킬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 고맙다. 할머니가 집에 가서 읽어볼게. 지원이도 뭔가를 줬어요. 저는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랑 우리 가족이 장아찌 만드는 거예요. 그림을 보니 온 가족이 웃으며 마늘을 까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현관 앞에서 모두가 모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했어요. 저희 가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그런 소리. 가족이 가족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야.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그 1,000만 원 하마터면. 일어나, 여기서 왜 이래?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그 돈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된 게 더 중요하지.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너도 그만해. 앞으로 잘하면 돼.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차에 타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봤어요.
아파트 현관에 선 네 사람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음 달에 꼭 오세요. 약속이에요. 어머님, 건강하세요. 조심히 가세요. 택시가 출발하자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원이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우리 가족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눈물이 났지만 기쁜 눈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들판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하늘은 높고 맑았죠. 3시간 후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제 집이 반가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너무 조용해서 쓸쓸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니 마늘밭이 보였어요. 내년에도 또 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이 심어서 동네 사람들과도 나누고 집에 들어가 민수가 준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을 간단히 해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부터는 또 바빠질 겁니다. 겨울 준비도 해야 하고 김장도 해야 하고 잠들기 전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여보, 잘 지켜봤죠? 우리 가족 이제 괜찮을 거예요.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이 생겼다는 알림이었어요. 어머님, 무사히 도착하셨어요? 응, 방금 도착했어. 할머니 없으니까 벌써 심심해요, 유유. 어머니, 푹 쉬세요. 다음 달에 모시러 갈게요. 이렇게 메시지가 계속 왔습니다. 전에는 귀찮을 법도 한데 이제는 이 소리가 제일 반가웠어요. 모두 잘 자. 할머니도 자러 간다. 그렇게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버려질 뻔한 1,000만 원보다 더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는 마음이었죠. 창밖에선 가을밤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65세 정혜준 씨입니다. 정 씨는 엄청난 사건이 지나간 후 지금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 정 씨에게는 얼마 전까지 아들 가족 일로 어디에도 말 못하는 속끓이는 속사정이 있었죠.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어느 날 오후 집 앞 놀이터에서 손자 우진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퇴직한 후로 시간이 많아진 저에게 유일한 낙은 이렇게 손자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죠. 일주일에 2번. 며느리 지연이가 영어학원 강사 일을 하는 날이면 제가 손자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우진아, 할아버지랑 술래잡기 하자. 싫어요. 할아버지는 너무 느려요. 재미없어요. 손자의 직설적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40해 넘게 영업사원으로 뛰어다니던 시절엔 제법 빨랐는데 이젠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니 어쩔 수 없죠. 그럼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나 할까? 네, 할아버지.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벤치에 앉자마자 우진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엔 장난기 가득한 아이인데 이상하게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뭐가 궁금한데? 할아버지, 난 왜 아빠랑 엄마랑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갑자기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아빠 닮았어. 아니에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래요. 내가 아빠 엄마랑 전혀 안 닮았대요. 특히 눈이요. 우리 반에서 나만 쌍꺼풀이 있어요. 손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아들 영호와는 닮은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우진이의 또렷한 쌍꺼풀 눈은 우리 집안 어느 누구도 닮지 않았죠. 우리 집안은 대대로 혹꺼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분명 며느리 쪽을 닮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네 엄마 쪽 가족을 닮았나 보지. 엄마도 혹꺼풀이에요. 외할머니도 외할아버지도요. 전 누굴 닮은 거예요?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말자 싶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건 말이야. 사람은 가끔 먼 조상을 닮기도 하는 거란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가족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영호의 어린 시절부터 며느리와의 결혼식, 우진이의 돌잔치까지
사진들을 하나하나 비교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진이는 우리 가족 누구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서양인 같은 느낌도 들었죠. 그런데 그 생각을 하자마자 스스로 부끄러워졌습니다. 내가 이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내 손자를 의심하다니. 잠들기 전까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늙은이의 쓸데없는 상상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퇴직 후 집안일을 도우며 아내의 부담을 덜어주려 노력하고 있었죠.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인지 가게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슈퍼마켓 야채 코너에서 상추를 고르고 있을 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정 선생님. 아침부터 장 보러 나오셨네. 오지랖 넓기로 유명한 윤옥분 여사였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로당 회장을 맡고 있는 67세의 활기찬 할머니죠. 입이 가볍다는 소문이 있지만 사람 좋고 정이 많은 분입니다. 네, 아침 식사 준비하려고요. 윤 여사님은 벌써 다 보셨나 봐요? 그럼요. 난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 어제 손자 봐주셨다면서요? 우진이 참 귀엽죠? 네, 그 녀석 참 장난꾸러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윤 여사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보통 뒷담화가 이어질 때 하는 그녀의 습관이었습니다. 우진이 참 이상하게 생겼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 동네 아이들이랑 영 다르게 생겼어요. 특히 눈이.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손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죠. 아이들은 자라면서 얼굴이 많이 변하는 법이니까요. 그래도 이상하잖아요. 아드님도 며느님도 둘 다 쌍꺼풀이 없는데 우진이만 쌍꺼풀에 머리카락도 약간 곱슬거리고. 혹시 뭐요? 아이고, 내가 괜한 말을 했네요. 그냥 좀 특이해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다들 예쁘게 태어나니까요. 윤 여사는 말끝을 흐렸지만 무슨 말을 하려던 건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의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 여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손자가 우리 가족을 닮지 않았다는 건 저만 느끼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이제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너무 많은 의문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의심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가족 모두가 상처받을 테니까요. 그날 오후 아들 내외가 우진이를 데리고 집에 놀러 왔습니다. 주말이라 다 같이 식사하기로 한 날이었죠. 평소와 다름없이 웃고 떠들었지만 제 눈은 자꾸만 우진이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관찰하게 되었죠. 며느리 지연이는 평소와 달리 약간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우진이를 유심히 보는 것을 눈치챘는지 자꾸 아이를 자기 옆에 두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진이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서둘러 화제를 바꾸었죠. 우진이 요즘 키가 많이 컸죠? 학교에서 제일 크다네요. 그러게요. 밥을 잘 먹어서 그런가 봐요. 어머님, 찌개 정말 맛있네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죠. 그날 밤 아들 내외와 손자가 돌아간 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아이가 부모를 닮지 않을 확률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여러 유전학 정보들이 나왔지만 결국 제가 알고 싶은 건 다른 것이었죠. 용기를 내어 친자 확인 검사를 검색했습니다. 다양한 검사 방법과 비용, 정확도에 대한 정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검색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한번 생긴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죠.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들 영호와 며느리 지연이가 결혼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없어 걱정했는데 결혼 2년 만에 우진이가 태어났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무렵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우진이가 태어나기 직전
며느리는 친정에 2달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당시엔 출산 준비를 위해 친정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죠. 아들도 일이 바빠 주말에만 며느리를 만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출산 직후에도 우리에게 병원에 오지 말라고 했었죠. 산모가 쉬어야 한다며. 그때는 그저 젊은 부부의 사생활을 존중해준다는 생각으로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하면 뭔가 숨기려 했던 건 아닐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 우연히 아들 영호를 마주쳤습니다. 아침 조깅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아버지, 아침부터 어디 가셨어요? 산책 좀 했어. 너는? 저도 운동 좀 하려고요. 어제 잘 들어가셨죠? 그래. 근데 영호야, 우진이 낳을 때 생각나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들이 잠시 당황하는 듯 했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그냥 손주 생각이 나서 우진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 같이 있었지. 아, 네. 그랬죠. 근데 산부인과를 아버지는 못 들어오셨잖아요. 그래. 그때 지연이가 친정에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연이 친정어머니가 도와주셨어요. 일도 바빠서 제가 많이 신경 못 써줬거든요. 뭔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에서 어색함이 느껴졌죠. 그랬구나. 우진이 요즘 누구 닮았다고 생각하니? 글쎄요. 크면서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그냥 문득 궁금해서. 우진이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굴 닮았나 싶어서. 아들은 뭔가 더 말하려다 그만두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지연이가 기다릴 거예요. 아버지, 먼저 가볼게요. 서둘러 인사를 하고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요? 집에 돌아와 다시 한번 가족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의 가족 사진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부모님, 친척들 그 어느 누구도 우진이의 특징적인 외모를 설명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하는 걸까? 내 손자에 대해, 내 며느리에 대해 이런 의심을 품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이미 의심의 씨앗은 깊이 뿌리내려 버렸습니다. 이대로 묻어두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 손으로 우리 가족의 운명을 뒤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을 내린 다음 날 아침 컴퓨터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친자 확인 검사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여러 정보가 쏟아져 나왔고 그중에서 비공개 친자 검사라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개인적인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검사였죠.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검사 키트를 파는 사이트에 들어갔습니. 가격은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평생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이런 데 쓰게 될 줄은 몰랐죠. 주문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망설였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믿어온 아들과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의심을 품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확실한 진실을 알아야만 했죠. 결국 주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틀 후 배송된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주문 내역을 지우고 컴퓨터를 끄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엌에서 아내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에게 이 일을 말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아내까지 괴롭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잠깐 마트 다녀올게. 뭐 사려고? 내가 다 샀는데? 그냥 담배 좀 사려고. 당신 담배 끊은 지 3년이나 됐잖아. 아, 그게 친구 만나기로 해서. 거짓말이 서툴러 말을 더듬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거짓말을 하려니 얼굴까지 붉어졌습니다. 또 무슨 일 있어? 요즘 이상하게 행동하네. 아니야, 그냥 좀 나가서 바람 쐬고 싶어서. 집을 나와 동네를 한참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틀 후면 키트가 도착할 텐데 어떻게 아들과 손자의 DNA 샘플을 채취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모르게 해야 하니 더 어려웠죠.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을 때 갑자기 누군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 선생님, 혼자 뭐해요? 우울해 보이네. 놀라서 돌아보니 윤 여사였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만난 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 윤 여사님 그냥 좀 산책하고 있었어요. 얼굴이 어두워 보여서 말이에요. 혹시 지난번 제가 한 말 때문에 고민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냥 요즘 잠이 안 와서. 그러게요. 나이 들면 잠도 줄고. 아, 그런데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한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괜한 말을 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하면 제 사촌이 병원에서 일하는데 요즘은 몰래 검사하는 방법도 있대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 여사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마음을 꿰뚫어 본 듯한 말이었죠. 그런 게 있습니까? 네, 머리카락이나 칫솔 같은 걸로 검사할 수 있대요.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확인하는 용도로는. 아, 그렇군요. 아이고, 제가 또 쓸데없는 말을 했네요. 그냥 텔레비전에서 봤던 얘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윤 여사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제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미 주문한 키트를 어떻게 활용할지 감이 잡혔거든요. 이틀 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어 집에 없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설명서와 함께 면봉, 밀봉 봉투, 반송용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니 구강 상피 세포나 모근이 있는 머리카락으로 검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진정시키며 검사 키트를 침실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제 기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손자 우진이의 생일이었죠. 아들 내외가 집에 와서 함께 생일을 축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날이 샘플을 채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부터 아내와 함께 생일 준비를 했습니다. 케이크도 사고 우진이가 좋아하는 음식들도 준비했죠. 마음은 무거웠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도와줘. 뭔데? 풍선 좀 불어줘. 나는 상 차릴게.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손자에게 잘해? 원래는 손주 생일이라고 이렇게 챙기지 않았잖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손주가 더 귀하게 느껴져. 아내의 말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정말 손자가 소중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이 양심에 찔렸습니다. 오후 3시 아들 내외와 손자가 도착했습니다. 우진이는 선물을 보자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와, 할아버지, 선물 정말 고마워요. 우리 손자 생일인데 당연하지. 우진이를 안아주며 머리카락을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모근이 있는 머리카락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연스러운 상황이 필요했습니다. 아버님, 케이크 정말 예쁘네요. 우진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손자 좋아하는 거면 뭐든지 해줘야지. 식사를 하고 케이크를 자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우진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아들의 물컵을 슬쩍 챙겼습니다. 부엌으로 가져가 설거지하는 척하며 미리 준비해둔 면봉으로 컵 테두리를 문질렀습니다. 아들의 침이 묻어있을 테니 DNA 샘플이 될 수 있었죠. 아버지, 뭐 하세요? 갑자기 들린 아들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면봉을 급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 그냥 설거지 좀 하려고. 제가 할게요. 아버지는 쉬세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너는 가족이랑 시간 보내. 식은땀이 흘렀지만 다행히 아들은 의심하지 않고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한숨을 돌리며 면봉을 조심스럽게 밀봉 봉투에 넣어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 우진이의 샘플만 남았습니다. 더 어려운 부분이었죠. 거실로 돌아가니 우진이가 선물로 받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우진아, 재밌니? 네,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그래, 같이 놀자. 함께 놀면서 우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을 뽑아내는 건 자연스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죠. 우진아,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 사줄까? 네, 좋아요. 그럼 먼저 손 씻고 와. 아이스크림은 깨끗한 손으로 먹어야지.
우진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빠르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면 입 주변이 더러워질 텐데 그때 닦아준다는 핑계로 면봉을 사용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은 후 예상대로 우진이의 입 주위가 더러워졌습니다. 우진아, 할아버지가 닦아줄게. 주머니에서 미리 꺼내둔 면봉을 들고 우진이의 입 주변을 닦아주는 척하며 살짝 입 안쪽까지 문질렀습니다. 우진이는 조금 놀랐지만 곧 다시 장난감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닦아줄게요. 갑자기 다가온 며느리의 목소리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샘플을 채취한 후였습니다. 아, 괜찮아. 다 닦았어. 며느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면봉을 자연스럽게 주머니에 넣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생일 파티가 끝나고 아들 내외와 손자가 돌아간 후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샘플들을 정리했습니다. 설명서대로 밀봉하고 반송용 봉투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우체국에 가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무슨 결과가 나오든 이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우체국에 가서 샘플을 붙였습니다. 직원이 무심히 접수하는 모습을 보며 이 작은 봉투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가족의 운명이 이 봉투 속에 담겨 있는데 말이죠. 검사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초조함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무슨 고민 있어? 아니,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잠이 안 와. 병원 가보는 게 어때? 약이라도 타 먹어.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아내를 안심시켰지만 사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중간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번에 우진이 생일 때 고마웠어요. 뭐가 고맙니? 당연한 거지. 그래도 많이 준비하셨어. 근데 아버지, 혹시 우리 집에 오실 일이 있으세요? 아니, 없는데 왜? 아, 그냥 지연이가 아버님이 오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요. 내가 왜? 모르겠어요. 어머니도 같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다. 시간 되면 가볼게.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행동을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생일 파티 때 수상하게 행동한 게 들켰을까봐 걱정됐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며느리의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자주 연락하지 않던 며느리가 갑자기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자주 걸어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고 식사 초대도 하고 마치 제 마음을 떠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면 어떨까요? 우진이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요. 그래? 시간 되면 가볼게. 꼭 오세요. 제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친절함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의심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로 한 날 아침, 초조함에 집 앞 우체통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우편물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후에 이메일이 왔습니다. 검사 기관에서 보낸 결과 확인 안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에 적힌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로그인 페이지가 나왔고 주문할 때 만들었던 계정으로 로그인했습니다. 화면에 검사 결과 보고서가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그래프와 표가 있었지만 제가 찾던 건 맨 아래의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검체 A 아버지 추정과 검체 비자녀 추정 간의 유전자 비교 분석 결과 친자 관계 확률은 0%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천둥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혀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지만 가슴 속 무거움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의심이 사실로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모니터를 노려보며 여러 번 결과를 읽었지만 글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0% 친자 관계가 전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보고서를 프린트하고 손이 떨리는 것을 진정시키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살아야 할까요? 머릿속이 복잡한 가운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꼭 저희 집에 오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인데?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도 같이 오세요. 알았다.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어쨌든 이번 주말이 진실을 밝힐 기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내 인생이 영원히 바뀌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은 다음 날 아침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제 상태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이 폭탄 같은 사실을 가족에게 알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여보, 밥 먹어. 오늘도 안 먹을 거야? 입맛이 없어. 당신 요즘 정말 이상해. 병원 가보자니까 내가 예약해 줄게. 괜찮다니까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집 안에 있으면 더 답답할 것 같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아마 회사 일로 바쁜 모양이었죠.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영호야,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좀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회사 일이 많아요. 주말에 뵐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집에 오시면 됩니다. 주말까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 묵직한 돌덩이를 안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니, 꼭 오늘 봐야겠다. 저녁에 너희 집으로 갈게. 한참 후에야 답장이 왔습니다. 네, 그러세요. 저녁 7시쯤 오세요.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두고 나 혼자 갈게. 아내에게는 아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내까지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내에게 아들 집에 잠깐 다녀온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는 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됐습니다. 아들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에 쥔 검사 결과지가 땀에 젖을 것 같았습니다. 몇 번이나 초인종을 누르려다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눌렀습니다. 문을 연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응, 영호는? 안에 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들어서자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우진이는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그래? 잘됐다. 우리끼리 할 얘기가 있어. 소파에 앉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